이번 영상에서 하려는 것은 지난 영상에서 다룬 내용을 조금 더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자, 편의상 연도가 1996년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사용하는 현 시점 금리는 반올림한 겁니다. 일반적인 개념 파악을 위해 수치가 정확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미국의 금리가 8%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미국 금리가 8%입니다. 태국의 금리가 12%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2%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이러한 금리 차이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통화상, 즉 환율은 태국 중앙은행에 의해 연계되고 관리되어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태국 금융기관으로서는 돈을 벌려는 시도일 수 있습니다. 자, 1996년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은 태국의 금융기관이고 100만 달러를 빌립니다. 당신은 100만 달러를 빌렸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대목을 좀 더 구체화하도록 합니다. 1996년 환율은 달러당 25바트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100만 달러를 빌립니다. 여러분이 8% 금리로 100만 달러를 빌렸다고 칩시다. 그런 다음 그걸 2,500만 바트로 환전했습니다. 2,500만 바트로 환전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걸 12%의 금리로 빌려줍니다. 문제를 단순화하기 위해 이자 전용 만기 상환 대출이고 원금은 2년 후가 만기라고 가정합니다. 이걸 2년 상환 대출이라고 합시다. 2년 만기 상환 대출입니다. 이제 어떤 일이 생길지 생각해 봅시다. 통화가 안정적이라면 돈을 어떻게 벌 수 있는지, 그리고 통화에 말썽이 생기면 어떻게 이 대출로 여러분이 큰 코 다칠 수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특히 바트가 미 달러화보다 평가절하된다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통화상이 안정적이라면 매년 빌려준 2,500만 바트에 대해 12%의 수익을 올리게 됩니다. 2,500만 바트의 12%는 얼마입니까? 그게 얼마나 되나요? 1년에 400만 바트일까요? 그리고 그걸 여러분에게 확인시키기 위해 계산기를 꺼내겠습니다. 숫자 단위가 100만입니다. 25 곱하기 12% 하면 300만 바트네요. 제가 머릿속에서 계산을 잘못하고 있었네요. 1년에 300만 바트가 나옵니다. 그게 여러분이 이자로 챙기게 될 돈입니다. 300만 바트 될 겁니다. 누가 됐건 300만 바트는 빌려간 사람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300만 바트고요. 여러분이 달러 대출에 대한 이자를 지불하려면 환율은 달러당 25바트니까 그 바트를 달러로 환전해야 합니다. 300만 바트를 25로 나누면 이게 100만 단위니까 12만 달러입니다. 여러분은 그 바트를 12만 달러로 환전합니다. 환산하면 12만 달러입니다. 이제 얼마의 이자를 지불해야 하나요? 당신은 100만의 8%니까 8만 달러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자 8만 달러를 공제하면 연간 4만 달러의 이윤이 남습니다. 이윤이 연간 4만 달러입니다. 이는 100만 달러 대출로부터 나온 이윤입니다. 만약 10억 달러였거나 다른 액수의 돈을 융자받았을 경우 거의 별 위험 없이 얻게 되는 이윤입니다. 내가 거의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게 전적으로 환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바트 가치가 평가절하할 때 어떻게 큰 코 다치는지 봅시다. 처음에는 이렇게 이자를 계산하는 게 어렵게 다가왔을 겁니다. 자, 느닷없이 바트가 평가절하했는데 제가 여기서 임의의 점을 하나 고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달러당 45바트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자, 그걸 내가 적어보겠습니다. 평가절하가 생겼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달러당 45바트입니다. 여기서는 미국 달러당 25바트였습니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시절은 1997년입니다. 어떤 양상이 펼쳐질까요? 이자 수익 300만 바트는 여러분이 이걸 바트로 빌려줬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래에 적혀 있습니다. 300만 바트 달러로 얼마죠? 계산기를 꺼내봅시다. 이제 이자 수익이 300만 바트에 있습니다. 달러당 45바트니까 이걸 45로 나누면 약 6만 7천 달러가 될 겁니다. 따라서 이쪽의 상대 통화 값은 새로운 환율에 따라 6만 7천 달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지불해야 하는 100만 달러 대출에 대한 이자는 8% 또는 8만 달러입니다. 그러니 실제로 당신에게 13,000달러의 적자가 생긴 것이고 당신의 쌈짓돈으로 갚아야 할 돈입니다. 이 시점에서 당신의 차익거래 전략은 이익이 아닌 손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무시무시한 부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적자를 청산하기 위해 소정의 돈을 마련해 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무시무시한 부분은 원금을 갚아야 할 때 생깁니다. 이게 2년 만기 대출이니까요. 당신은 1998년까지 100만 달러를 갚아야 합니다. 만약 모든 게 잘 풀려서 환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면 당신이 돈을 빌려줬던 사람들은 2,500만 밭을 당신한테 주었을 것이고 당신은 그걸 100만 달러로 환전할 수 있으므로 달러 대출금을 갚을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1998년에 밭과의 평가절하가 있었습니다. 1998년 당신이 돈을 꿔줬던 사람들한테 무책임한 대출을 해준 것이 아니라고 치더라도 의구심이 드는 것이 나라 전체가 거품 상태로 빠져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2,500만 밭을 받게 되겠지만 여러분은 그걸 기필코 100만 달러로 환전할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는 이 숫자를 45로 나누어야 합니다. 25를 45로 나누면 55만 6천 달러 정도로 환전할 수 있습니다. 자, 55만 6천 달러는 안 좋은 상황입니다. 여러분의 빚은 100만 달러이기 때문입니다. 거의 45만 달러나 모자랍니다. 당신은 단지 4만 달러를 벌어보겠다고 시작한 이 거래를 통해 큰 손실을 보았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이런 상황이 도래하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되면 원인이 무엇이든 사람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바트와에서 탈출하기 위해 환전할 테고 그에 따라 태국에 대한 투자를 중단합니다. 그들은 그 초기에 이루어진 투자 중 일부가 일종의 투기성 거품 상태로 빠졌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현상이 명백해지고 나면 실제로 은행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은행이 그러한 거래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도권 은행이건 비제도권 금융기관이건 그러한 거래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에 따라 전체 태국 금융 시스템을 무너뜨릴 수 있었으며 그것은 심지어 더 나아가 자기 시간적의 언이 되었습니다. 투자자들이 태국 투자를 더욱 꺼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탈출할 테고 그렇게 되면 태국 중앙은행의 외화 보유액은 더 고갈될 것입니다. 게다가 심지어 태국 시민들마저도 은행 부문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사람들이 은행에 가서 유구불 예금을 돌려받기를 원하게 됩니다. 모두 부분지급 준비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실 겁니다. 그 자체로 뱅크런이 됩니다. 그러므로 은행은 예금을 돌려줄 준비금조차도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심지어 은행이 타격을 입기도 전에 사람들이 눈치를 채는 것만으로 전체 은행 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